21, 22, 8.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1948년 이후 77년간 우리가 치러온 굵직한 선거들입니다. 이 선거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거사는 순조롭기만 했을까요? 선거의 4대 원칙하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를 말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자유선거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선거의 원칙입니다. 지난 77년 선거사 가운데 이러한 민주적 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중심에는 늘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대한민국 선거사,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아닌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의 첫 권리 행사. 1948년 5월 10일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이들을 직접 뽑는 선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입법의원 선거법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이는 1946년 12월 탄생했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미 군정법령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해방 직후 정치적 혼란과 분열이 극심한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첫 선거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선거 연령은 격렬한 토론 끝에 선거권은 만 21세로, 피선거권은 만 25세로 결정됐습니다. 가장 먼저 유권자 등록이 진행됐습니다. 자진 등록에 의해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는 자진 신고 등록제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유권자 813만여 명 중 784만여 명이 선거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나라 건설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96.5%가 자발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등록한 것입니다. 헌법을 제정할 재헌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 의원 정수는 원래 300명을 예정했지만 통일조국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38선 이북 100명을 남겨두고 200명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고 48개 정당 사회단체와 무소속을 포함 총 948명이 출마했습니다. 투표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도 이루어졌는데 표어 공모전도 열렸습니다. 선거 전날부터 당일까지는 시위는 물론 술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첫 선거인 만큼 작은 소란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투표 당일인 5월 10일 오전 7시 전국 13,272개 투표소에서 역사적인 첫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쓰기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은 한글과 한자가 함께 표기됐습니다. 또 당시 문맹률이 높은 것을 고려해 후보들의 기호는 숫자 대신 막대 개수로 표시했습니다. 전체 투표 등록한 784만여 명 가운데 748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날 투표율은 무려 95.5%를 기록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은 조선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한시기를 기록할 날입니다. 이날 이번 투표 등록자들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에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위협을 무릅쓰고 대담스럽게도 투표장으로 가서 사각각 자유의사에 의해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귀중한 한 표를 던진 것입니다. 선거 결과 무소속 85석,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국민주당 29석 등이었습니다. (5월 31일) 첫 선거에 의해 뽑힌 재헌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고령인 이승만 박사가 회의를 진행할 임시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 대표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합니다. 이후 제헌국회는 내각제 요소가 포함된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 헌법을 공포합니다. 이어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한 차례 중임이 가능했습니다. 이승만 의원 180, 김구씨 13, 안재홍씨 2, 무효 하나, 개 196. 꼭 맞습니다. 이승만 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시영 133, 김구 62, 이구수 1표, 무효 1표, 합해서 197표입니다. 이시영 씨가 우리 대한민국 부통령에 당선된 것을 선포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고 부통령은 김구를 누르고 이시영이 당선됐습니다. 50 총선거는 헌정사상 첫 선거였지만 보통, 비밀, 평등, 직접이라는 선거의 4대 원칙에 따라 치러진 민주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선거 감시 활동을 했던 유엔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음에도 질서 있고 민주선거의 이념을 실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갓 벗어난 상태였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지키면서 대가 없이 민주적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 의미가 대단히 크죠. 그리고 그 재헌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바로 헌법을 만들었고 대통령을 선출했고 그 밖에 여러 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만든 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을 시행하는 그 첫 번째 단계였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재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재헌 국회에서 만들어진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오롯이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선거법이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유지됐지만 의석수는 210석으로 국회의원 임기도 4년으로 늘었습니다. 선거인 등록제가 폐지되고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선거 공보도 배부됐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선거공영제가 도입됐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지역별 1회로 제한됐습니다. 개표 결과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 등 이승만 지지 세력의 의석이 크게 줄고 무소속이 126석으로 60%를 차지했습니다. 또 무소속의 김동성과 장택상, 우파 신익희, 좌파 조봉암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했던 민족진영이 합세하면서 선거 결과는 이승만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헌의원 선거는 그 유엔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미군정이 관리한 선거였는데 이 2대 총선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만든 선거법으로 우리 정부가 관리를 했던 첫 번째 선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2대 선거도 상당히 어지러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재헌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선출이 됐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뭐 토지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소장파 의원들에게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파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에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간선으로 하게 되는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또 관권을 동원해가지고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개원한 2대 국회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냉전은 그 최전방에 서 있는 신생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긴박한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공산 국가들이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은 국회 자신의 대동단결과 정부와 국회와 국민 간의 굳은 연계로 되어 있는 이상 그네들이 침략할 촌분의 여지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6일 후 한반도는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고 정부와 국회는 남쪽으로 피란해야 했습니다. 2대 국회는 전쟁 상황에 따라 대전, 대구, 부산 등으로 무려 7차례나 옮겨다니며 전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쟁 상황임에도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세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보다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간접 선거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이상에 맞도록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접 선거 제도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6.25 사변으로 여기저기 공비가 출몰하고 미수복 지구도 있는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시 중인데다 대한민국 건국 이제 겨우 4년입니다. 대통령 직접 선거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명 아래 어떤 독재 세력을 조성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바올시다. 옳소! 옳소!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개헌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시읍면 의원 선거는 4월 25일, 시도의원 선거는 5월 10일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집권 여당인 자유당을 창당했습니다. 선거권은 동일 지역 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에게 주어졌습니다. 선거 결과 자유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차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얼마 후인 1952년 5월 25일 부산을 비롯한 경남, 전남북 23개 시군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자녀 공비를 소탕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5월 26일 야당 국회의원들을 태운 국회 통근버스가 헌병대에 통째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국회의원 47명이 강제 연행됐습니다. 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국제공산당의 정치 공작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제2대 국회에서 친이승만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고 오히려 반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기존 헌법 체제에서는 이제 재선하는 게 거의 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1951년 11월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보기 좋게 부결시키죠. 그러다가 1952년 5월 무렵에 급기야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12명을 구속하고요. 심지어는 그 계엄령 후에는 국회를 해산하려고까지 합니다. 다만 그때 이미 미군이 들어와 있고 16개국이 참전하고 있던 상황이라 국제적인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차마 국회 해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그 임기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선제 개헌이 필요했고 1952년 7월에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법안을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노골적인 탄압에 국회는 계엄 해제와 구속의원 석방을 결의합니다. 김성수 부통령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사임하자 외신도 한국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탄압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국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전쟁과 혼란한 전국의 와중에도 자의적인 헌법 개정이 시도됩니다. 장택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직선제 중심의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의 요소를 절충한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발췌 개헌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내각 책임제 개헌안에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1952년 7월 개헌 가결을 위해 정족수가 필요한 여당은 피신한 야당 의원들과 구속된 의원들까지 국회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1952년 7월 4일 사상 유례 없는 기립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투표자 166명 중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반대표가 한 표도 없는 초유의 개헌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헌안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직접 뽑은 선거에서 이승만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발췌 개헌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해야 했지만 전쟁 등 복잡한 국내 정세로 인해 민의원 선거만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 여당인 자유당은 114석으로 제1당이 됐습니다. 이후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해 개헌선을 넘긴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개헌에 착수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중임 제한이라는 말 때문에 이른바 4.4.5입 개헌이 추진됩니다.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를 규정한 제2차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러나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국회는 대치 정국으로 빠져듭니다. 중임을 더 하겠다는 것은 안 될 일이오시다. 저는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해지에 반대합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국민이 다 반대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민의냐 아니냐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대통령이 한두 번 했으니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종신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점심도 거르며 무려 7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개헌안 표결 결과는 역시 부결이었습니다. 제적 203인 중 출석 202인, 찬성 135인, 반대 60인, 기권 6인, 무효 1인으로 정족수에 못 미쳐 부결된 겁니다. 재석 202인, 가해 135표, 부 60표, 기권 7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틀 후 부결이 가결로 뒤바뀌는 엄청난 반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90차 회의에 헌법 개정안 통과 표결 발표에서 찬성 135표로 부결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정족수 계산 착오였습니다. 이것을 취소합니다. 회장, 말도 안 됩니다. 이건 3천만 국민을 유린하는 겁니다. 자유당 국회야? 이런 졸렬한 방법은 결국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일대 치욕을 역사에 씌우고 말 겁니다.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퇴장합시다. 나갑시다. 자유당의 논리는 203명 재석 의원 중 찬성이 136명이 안 돼 부결됐지만 표결 정족수 3분의 2는 135.333으로 135명만 되면 가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국회 재적의원이 203명이었어요.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35.33333 이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203명의 3분의 2는 136명입니다. 확실한 정족수가 아니면 현상 유지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게 이제 정족수 계산의 세계 만국 공통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반올림 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부결됐다고 선포했다가 그 다음날 가결됐다고 번복한 거기 때문에 4.4 5입기헌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그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이제 절차상의 하자가 큰 기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4년이고 1차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칙조항을 통해 가지고 배제해 버린 거니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영구 집권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평등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그래서 4.4 5입개헌은 하자가 큰 제2차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1960년 제4.5대 정부통령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자유당 정부통령 후보는 이번에도 이승만과 이기붕, 야당인 민주당은 조병옥과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병치료차 미국에 간 조병욱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당선은 확실해졌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번 대선 목표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85세가 된 이승만의 유고시 그 권한을 승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온갖 부정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최악의 부정선거 중 하나로 꼽히는 3.15 부정선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3인조, 9인조로 묶어 투표하며 기표용지를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여주게 하는 공개투표, 40%를 미리 자유당 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두는 사할 사전투표,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표 과정에서도 투표함 바꿔치기 등 온갖 부정이 이뤄졌습니다. 그야말로 선거운동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정이 자행된 선거였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뜨겁게 일었습니다. 투표 당일인 3월 15일 오후 4시 30분 마산에서는 부정선거 무효를 요구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총을 쏘는 등 무차별 유혈 진압이 자행됐습니다. 그럼에도 개표는 진행됐고 결과는 자유당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자유당을 당황시켰습니다. 득표율이 95%가 넘어선 것입니다. 불이 나게 결과를 낮추라는 지시로 득표율은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마산 앞바다에 처참한 시신 한 구가 떠오릅니다. 시위 현장에서 실종된 고등학생 김주열. 4.19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정선거와 김주열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는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졌고 서울에서는 경찰의 무차별 진압에 21명이 죽고 17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피해 화요일 4월 19일이었습니다. 데모대는 학생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종의 폭력이나 불법 행위를 행사하고 시내 각 파출소를 강제로 점령해서 경찰관을 일부 살해하거나 기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발포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장관이야? 경찰관이 학생을 쏘았단 말이야. 의장,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학생 죽은 거는 왜 발표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국방부 장관은 학생 죽은 건 왜 발표 안 하고 경찰관 죽은 것만 발표하느냐 그거야? 그건 잘못이야. 그 말 취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뭐 있어? 아들 딸 다 죽이고 뭐 볼 게 있어? 사실대로 보고해야 될 건 아니고 있어.
학생, 교수, 시민, 전 국민이 거리로 나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결국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 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규근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가 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4.19 혁명은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부정부패한 정권이나 권력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적인 정체성은 민주공화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통령도 하야시키고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제 강고하게 자리 잡은 사건이었다. 또 실제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후에 이제 그 독재 정권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제 그 사회적인 세력들, 이 세력들의 조직화나 이런 부분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4.19 혁명 이후에 새로운 집권 세력이 이제 그 파벌들의 이제 갈등, 이 부분이 너무 극심해지고, 근데 이때도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이나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니까 정치적인 혼란이나 이제 사회적 불만이 커진 가운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공해 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구나,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면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알려준 그런 또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4.19 혁명 직후인 4월 26일 국회는 시국 수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제4~5대 정부통령 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 그리고 내각제 개헌을 단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 6월 15일 국회는 압도적인 지지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제4대 국회의 최후를 장식하는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우리 많은 학도의 피로써 이루어진 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상정하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감개무량합니다. 첫째, 헌법 제2장 국민 권리의 보장에 관한 문제. 둘째,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로부터 내각 책임제로 국무원 중심제로 개편하는 것.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는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확정되고 개헌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법이 공포됐습니다. 이로써 의정사상 최초의 양원제 국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선거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4.19 혁명을 주도한 학생들을 고려해 선거 연령은 20세로 낮춰졌습니다. 후보자 연령과 기탁금이 줄고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부재자 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에는 정당의 대리인과 정당 추천위원의 인장을 더하고 1년 번호도 인쇄됐습니다. 대선거구제를 채택한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의원 정수의 반 이하를 선택하는 제한 연기제라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제5대 국회의원인 민의원과 초대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 233명 선출에 총 1,563명이 출사표를 던져 6.7대 1의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민의원 233석 중 175석, 참의원 58석 중 31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합니다. 며칠 후인 8월 12일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당선자는 민주당의 윤보선, 그리고 장면이 국무총리에 선출되면서 한국 정치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내각 책임제 정부인 제2공화국이 공식 출범합니다. 내각 책임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회 정치의 기초를 확립하자는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의원 내각제가 그동안 대통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 의해서 권력의 불균형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을 뭔가 의회 중심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고요. 의회 내에서는 참여원, 민의원으로서 또 권한 분립을 이루면서 나름대로의 다양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진호 재헌헌법 기초 안에도 사실은 내각제를 채택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느 제도가 유용한 제도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좀 미숙하고 심파구파 간의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군사 쿠데타를 불러오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도 되기도 합니다. 내각 책임제 정부와 양원제 국회, 제2공화국은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뒀다면 어쩌면 우린 지금과는 다른 정치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2공화국이 뿌린 민주주의의 씨앗은 채싹을 틔우지도 못한 채 사라져야 했습니다. 제2공화국이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61년 5월 16일 밤, 박정희 소장이 중심이 된 군사 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한강을 도하하고 수도 서울을 접수하면서 사태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쿠데타군은 곧바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3권을 장악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혁명 정권인 군사혁명위원회는 공공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기 1961년 5월 16일 9시 현재로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행정은 물론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한 군부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군사정부에 의한 헌법 개정이 진행됩니다. 핵심은 의원 내각제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직접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헌법 개정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78.8%의 찬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963년 10월 전역한 뒤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박정희 의장이 출마한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박정희와 민정당의 윤보선이 각축을 벌인 끝에 46.6%를 득표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969년 8월 7일 야당과 시민사회의 극심한 반대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출마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1969년 9월 13일 30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고 치열한 설전이 오갑니다. 지금 이 나라는 박정희 씨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헌법을 고치고 있어요. 박정희 씨보다 헌법이 위인 것이에요. 현재 헌법은 말할 것도 없이 박정희 씨 그분이 만든 것이에요. 자기가 만든 헌법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고칠 수 있느냐? 국리민복이라든가 국민의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항이라면 모르겠어요. 박정희 씨가 독재 정치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이라 이겁니다. 정권이 민주주의적으로 교체될 때에 있어서 박정희 씨가
이 삼선 개헌을 철회하고 자기가 선두에 나서서 진실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는 과거에 저지른 모든 과오가 씻겨질 것이요 이 나라의 유공자로 남을 것입니다. 찬반 토론을 마친 뒤 신민회 이재형 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 철회 동의안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58명 중 찬성 44명, 기권 114명으로 결국 폐기됩니다. 이효상 국회의장은 곧바로 헌법 개정안 표결을 선언했고 또다시 거센 논란이 벌어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헌법 개정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석에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의장이 발언권을 기어이 안 준다고 하는데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는 표결 못해요.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모든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표결뿐입니다.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기어이 발언을 안 준다고 하면 내 육탄으로 하겠어요. 이렇게 삼엄하게 국회를 포위해놓고 무엇을 표결하자는 것이에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해가 밝았습니다. 개헌을 통해 3선에 도전하는 박정희에 맞서기 위해 야당인 신민당은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 후보 경선제를 도입했습니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김영삼에 이어 김대중, 이철승 등 40대 젊은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선과 치열한 물밑 협상전 결과 김대중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지속적 경제 성장을 내세운 박정희와 전쟁 억제, 통일 외교 등을 공약한 김대중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선거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선거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젊은 정치인 김대중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4월 18일 장충단 공원 유세에는 무려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박정희의 유세 인파는 그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투표 도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투표 용지에는 막대 표시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가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표 용구 또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표 용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동그라미로 표시하면 된다는 규정이 있어 대나무가 주로 쓰였습니다. 전쟁 중에는 탄피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 초반부터 접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박정희의 승리, 약 94만 표 차이. 이전 대통령 선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표차였습니다. 한 달 후 열린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야 간 의석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야당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72년 10월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됐습니다. 국회를 대신한 비상국무회의는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유신개헌. 그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 권한의 대폭 강화였습니다.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했고 입법, 사법권까지 대통령이 장악한 이른바 영도적 대통령제가 시작됐습니다. 그해 12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구마다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습니다. 유신 체제 하에서 도입된 중선거구제는 기존의 막강한 대통령제와 또 의회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당 체계로 본다면 패권적 일당 우위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거 문화라고 하는 것이 관권 선거나 금권이 영향력을 막강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여당이 이 중선거구제 하에서 유리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이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진출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이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성장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뽑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연임 제한 폐지로 영구 집권의 길도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섰습니다. 시대의 어둠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1979년 10월 26일 밤 공정동 안가에서 몇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유신체제도 붕괴됐습니다. 드디어 민주주의의 봄날이 온 것 같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 대한 기대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내 좌절되고 맙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하극상,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전두환과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 그들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곧이어 1980년 5월 17일 계엄 포고령에 의해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또다시 개헌이 추진됩니다. 핵심은 대통령 간접 선거와 7년 단임제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달라졌습니다. 1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핵심은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전국구 제도였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전국구에 배정하고 전국구의 3분의 2는 제1당에 배분하게 한 것입니다. 야당에 불리한 이러한 선거 방식에도 불구하고 12대 총선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시 투표율은 무려 84.6%. 대통령 선거도 아닌 국회의원 선거가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나 목소리들이 85년 선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분출이 되었고, 실제 결과도 당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굉장히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왜곡된 선거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신한민주당이었죠.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인이 이제 이끄는 신한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득표율로는 오히려 여당보다 더 많이 받은 뭐 그런 결과를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85년 선거의 결과로 제야에서 벌어지는 학생운동이라든지 이제 제야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과 함께 이 국회 내에서도 뭔가 좀 민주화를 요구하고 또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을 견제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좀 결합할 수 있었다라는 그 결과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였고, 사실은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80대 민주화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23일간의 단식으로 민주화 세력을 하나로 모은 김영삼과 미국에 있던 김대중이 함께한 신한민주당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2대 총선의 최대 이슈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선거 결과 신한민주당이 67석을 차지하며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민주한국당은 35석으로 제2야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48석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결과였습니다. 여당의 득표율은 불과 35.2%. 하지만 중선거구제와 제1당의 전국구의 3분의 2를 배정하는 제도로 인해 민정당은 53%가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극상 군사반란과 5.18로 정권을 찬탈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 비민주적 집권은 민주주의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언론 통폐합과 보도 지침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과 민주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국정지표는 정의사회 구현.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정의를 외쳤습니다. 5공화국 내내 이어진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으로 모두가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직선제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1987년 새해 벽두, 국민적 저항과 민주항쟁의 불씨가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1987년이 밝았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7년 1월, 한 대학생의 사망 기사가 보도됩니다.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고문 사망 사건을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려 했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졌고 결국 고문에 의한 사망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박종철로부터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조사관 경위 조한경과 경사 강진규가 동인의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박종철 군의 죽음은 정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본 사건 조사를 처음에 검찰이 하지 않고 경찰에게 맡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은 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큰 사건은 의례히 현장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황조사로 한 것은 역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관이 조사 과정 중 사람을 고문해서 살해한 이 사건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박종철 군 고문 살해 행위가 일어난 이후 말로만 법치주의, 준법 정신을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 현 정부 당국의 대응이 사실상 극히 미흡하고 불성실합니다. 이런 상황에 2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의 직격으로 맞아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두환 독재 정권을 규탄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13대 대통령 선거를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치르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민주정의당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를 지명한 6월 10일 온 나라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의 부호로 뒤덮였습니다. 대학생과 중교인, 넥타이 부대 등 6월 항쟁은 중산층의 반란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 자동차들은 일제히 경적을 울렸고 승객들은 흰 손수건을 흔들며 동참했습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오공 정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포함해 김대중 사면, 국민기본권 신장, 지방자치제 실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틀 뒤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은 6.29 선언의 8개 항을 모두 수용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본인은 여야가 소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개헌이 확정되면 임기 중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20일간 연인원 500만 명이 참가한 6월 민주항쟁은 4.19 이후 최대의 민주항쟁으로 기록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 개정안은 1987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됩니다. 유신 헌법으로 박탈당했던 국민들의 권리를 16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1%의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29일 마침내 제9차 개정 헌법이 공포됩니다. 9차 개헌안의 핵심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폐지해 권한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했습니다. 9차 개정 헌법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 또 하나의 역사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일어나서 체제를 바꾸고 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개헌이기 때문에 어떤 개헌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9차 개헌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이건 이제 민주의 본질이 국민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치 권리의 가장 중심인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됐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77년 전인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선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민주주의는 굴곡진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제도 역시 변천을 거듭해왔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막아서는 어둠의 시기도 있었고 시민 함성이 새로운 희망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꺼져가던 민주주의의 불씨를 되살려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직선제 개헌으로 소중한 권리는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사회와 시대상은 달라졌습니다. 선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우리 민주주의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역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9차 개헌과 87년 체제 이후의 대한민국 선거사를 살펴보겠습니다.